칠흑 같은 어둠이 강태주의 의식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의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는 듯한 막막함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탄나는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다. 복부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날카로운 통증은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신경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선사하며 그를 현실의 세계로 거칠게 끌어당겼고 그는 무거운 납덩이를 매달아 놓은 것 같은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흐릿한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다. 낡고 부서진 나무 판자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그의 창백하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얼굴을 비추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귓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뒤섞여 처량하고 고독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복부를 관통하는 듯한 격렬한 통증에 짧은 신음을 삼키며 다시 낡은 대나무 침대 위로 무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태성그룹의 총수로서 평생을 군림해온 그에게 있어 난생 처음 겪어보는 굴욕적이고 낯선 감각이었다. 거친 총기 사용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박힌 그의 투박하고 커다란 손이 무의식적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 쥐었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부드러운 거즈가 아주 정갈하고 단단하게 감겨져 있어 누군가가 자신을 치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피로 얼룩진 셔츠 자락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린 태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신의 손길이 닿은 듯 완벽하고 정교하게 봉합된 상처였으며 일정한 간격과 정확한 매듭은 열악한 환경에서 급하게 처치한 응급처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예술적인 경지에 다다라 있었다. 강태주는 매서운 독수리 같은 눈빛으로 자신이 누워있는 허름한 오두막 내부를 샅샅이 훑어보았고 비록 낡고 초라한 곳이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된 내부는 이곳에 머물렀던 사람의 성격을 대변해주는 듯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맑은 물이 담긴 대야와 하얀 수건 그리고 이름 모를 약초 잎사귀들이 놓여 있어 은은하면서도 머리가 맑아지는 독특한 향기를 풍기며 그의 날선신경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그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로 자신의 이마를 짚어주며 안심하라는 듯 끊임없이 귓가에 속삭이던 여인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기억해냈지만 안개처럼 흐릿한 기억 속에서 그녀의 얼굴만은 끝내 떠올릴 수가 없었다. 생명의 은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과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왔고 이는 마치 새벽이 오면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그녀가 자신의 곁을 떠났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했다. 강태주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육체의 고통을 억누르며 차가운 흙바닥으로 발을 내디뎠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무 탁자를 향해 다가가 혹시라도 그녀가 남겼을지 모를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탁자 한 구석에 다소소하게 놓여있는 연한 푸른색 손수건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것을 집어든 순간 코끝을 스치는 약초 향기는 지난 며칠간 그의 꿈속을 맴돌던 바로 그 향기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손수건 귀퉁이에는 하얀 실로 아주 작고 정교하게 수놓아진 들꽃 무늬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그녀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름이나 표식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고요했던 해변의 정막을 깨뜨리며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태성그룹의 보안팀이 마침내 그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신호였다. 잠시 후 낡은 나무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중무장을 한 채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의 선두에는 태주의 가장 충직한 오른팔이자 보안실장인 박지훈이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다. 박지훈은 피투성이가 된 주군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무릎을 꿇고 다가와 부축하려 했지만 강태주는 냉정하게 손을 들어 제지하며
자신의 안위보다는 손에 쥐고 있는 푸른 손수건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태성그룹의 상징인 검은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거대한 헬리콥터가 오두막 앞에 공터에 착륙하면서 거센 바람을 일으켜 주변의 모래먼지를 사방으로 흩뿌렸다. 헬기에서 내린 태성 가문의 전담 의료진은 즉시 태주를 에워싸고 최첨단 의료 장비를 동원하여 그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으며 상처를 확인한 대학 병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혈관과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며 완벽하게 봉합해낸 솜씨는 국내 최고의 흉부외과 전문의들조차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는 분명 평범한 의사가 아닌 천재적인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소행임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의사의 소견은 강태주의 추측에 확신을 더해 주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자신을 살려놓고 호련히 사라진 이 오만하고 신비로운 여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강렬한 소유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헬리콥터 안에서 강태주는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무표정하게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서늘한 분노와 집착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박지우는 태주가 실종된 사이 라이벌인 최민국이 태성의 주가 조작을 시도하고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했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태주는 그따위 하찮은 배신자들의 음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묵묵부답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의 몸에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 그 여인의 손길과 콧속을 맴도는 약초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을 구한 것이 단순한 선이었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든 간에 그녀는 이제 강태주라는 덫에 걸려든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는 아직 모르고 있을 것이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성타워의 옥상 헬기장에 헬리콥터가 착륙하자 수백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도열하여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제왕의 귀환을 맞이했다. 복부의 통증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강태주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당당하게 걸어 내려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임원들을 지나쳐 곧장 최상층의 집무실로 향했다. 흑단으로 장식된 넓고 차가운 집무실에 들어선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푸른 손수건을 대리석 책상 위에 던져 놓으며 뒤따라 들어온 박지훈과 핵심 간부들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는 조직의 존망이 걸린 비상사태에만 발동되는 블랙 오더를 즉시 가동하여 대한민국 전역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이 손수건의 주인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최근 5년 이내에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행방이 묘연해진 여성, 외과 의사들의 명단을 전부 확보하고 특히 흉부외과나 외상외과 쪽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떨어졌다. 강태주는 책상 위에 손수건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녀가 땅속 깊이 숨어있든 하늘 높이 날아갔든 반드시 자신의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섬뜩한 맹세를 속삭였다. 집무실 안의 공기는 그의 뿜어내는 압도적인 살기로 인해 무겁게 가라앉았고 간부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그의 명령을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같은 시각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빈민가 구석진 골목에 위치한 허름한 무허가 진료소에서는 한 젊은 여자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무릎이 찢어진 어린아이를 치료하고 있었다. 이서아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며 아이를 달래주었지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상처와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전 바닷가 오두막에서 죽어가던 낯선 남자를 구해준 일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료를 마치고 낡은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며
창밖의 어두운 골목길을 바라보았고 문득 며칠 전 자신이 두고 온 손수건과 환자의 강렬했던 눈빛이 떠올라 가슴 한 구석이 불안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렸고 자신은 이미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이며 그저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가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잔혹하게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녀가 아무리 숨으려 해도 강태주라는 절대 권력자가 쳐놓은 거미줄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 보였다. 태성타워의 펜트하우스에서 강태주는 한 손에 위스키 잔을 든 채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그림자는 마치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입안을 맴도는 독한 술의 향을 음미하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냉혹한 얼굴을 바라보았고 입가에는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와도 같은 잔인하고도 매혹적인 미소가 번졌다. 이제 곧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힐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될 것이고 그 끝에 서 있는 그녀를 마주하게 될 순간을 상상하며 강태주는 핏빛으로 물든 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태성그룹의 회장 강태주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을 찾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대한민국 전역의 지하세계와 상류사회를 강타했고 마치 썩은 고기에 몰려드는 하이에나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틈타 신분, 상승을 노리기 시작했다. 강태주가 입원해 있는 태성병원 VIP 병동의 로비는 자신이 바로 그 바닷가의 여인이라고 주장하는 젊은 여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개 중에는 유명한 모델부터 무명 배우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까지 다양한 부류의 여자들이 섞여 있어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그들은 저마다 꾸며낸 거짓 눈물과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들고 와서 강태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애썼지만 그들의 눈빛 서려 있는 탐욕과 허영심은 강태주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속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강태주는 병실 안의 거대한 모니터를 통해 로비의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비소를 흘렸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사기극을 벌이려는 이겁없는 불나방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며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강태주는 박지훈 실장에게 지시하여 1차 검증을 통과했다고 주장하는 3명의 여자를 자신의 앞에 데려오게 했고 그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최고급 슈트를 입은 냉혹한 지배자 앞에 섰다. 첫 번째 여자는 자신이 우연히 낚시를 하러 갔다가 쓰러진 회장님을 발견하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강태주는 그녀의 손을 한 번 힐끗 보고는 곧바로 탈락시켰다. 그녀의 손은 매니큐어가 화려하게 칠해진 채 너무나 곱고 부드러워서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약초를 지식이고 바늘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그녀에게서는 그날 밤 맡았던 청량한 약초 향기 대신 역겨운 명품 향수 냄새만이 진동하고 있었다. 강태주가 손짓 하나로 그녀를 끌어내라고 명령하자 건장한 경호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비명을 지르는 여자를 짐짝처럼 밖으로 끌어냈고 남은 두 여자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여자 역시 강태주의 예리한 신문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했는데 그는 의학적인 지식이 전무한 그녀들에게 봉합 당시 사용했던 매듭의 종류와 지혈을 위해 사용했던 약초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들은 횡설수설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강태주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을 당장 지하 감옥으로 보내 거짓말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지시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강태주는 침대 옆에 놓인 트레이 위에 올려진 확대경을 통해 자신의 복부에 남겨진 흉터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완벽한 매듭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술자의 습관과 성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일종의 서명과도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단서로 진짜 은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태성병원의 병원장이자 흉부외과 권위자인 김 박사가 호출을 받고 급히 병실로 들어왔고, 강태주는 그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며 이 독특한 봉합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의사를 출연해라고 명령했다. 김 박사는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것은 이중 잠금 매듭법이라는 매우 고난도의 기술로 혈관 손상이 심한 응급 환자를 수술할 때 극소수의 숙련된 전문의들만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매듭의 끝을 안쪽으로 말아 넣어 흉터를 최소화하는 기법은 국내에서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의사가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희귀하다는 김 박사의 말에 강태주의 눈이 번뜩였다. 강태주는 즉시 박지훈에게 최근 5년 동안 의료사고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업계를 떠난 흉부외과 및 외상외과 전문의들의 명단을 모조리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비추지 않는 어두운 뒷골목에는 불법 체류자와 범죄자들을 상대로 무허가 의료 행위를 하는 일명 그림자 진료소가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낡고 습한 지하 공간에 자리 잡은 이곳은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피비린내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의사 가운 대신 낡은 셔츠를 입은 이서아는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조직 간의 싸움으로 인해 복부에 칼을 맞아 내장이 보일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덩치 큰 사내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고, 주변의 건달들은 살려내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험악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하지만 이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사내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혈관을 찾아 지혈을 시작했으며, 그녀의 손길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이서아는 흔들리는 조명 아래서 식은땀을 흘리며 집중력을 발휘해 찢어진 근육과 피부를 봉합해 나갔고, 그녀가 사용하는 매듭법은 강태주의 복부에 남겨진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중 잠금 매듭법이었다. 그녀는 과거 대학 병원에서 최연소 흉부외과 과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천재적인 실력을 가진 의사였지만, 억울한 의료사고 누명을 쓰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채 이곳으로 쫓겨나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의술은 신분 상승의 도구가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숭고한 사명이었기에, 비록 환자가 범죄자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했다. 수술이 끝나고 환자의 바이탈이 안정되자 그녀는 피 묻은 장갑을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고단한 하루가 또다시 저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진료소의 주인이자 돈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 같은 감각을 가진 장 사장이 신문을 들고 들어와 이서아에게 태성그룹 강태주 회장이 생명의 은인을 찾고 있다는 기사를 보여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는 거액의 살해금이 걸려 있다며, 혹시 며칠 전 네가 바닷가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구해준 그 남자가 아니냐고 집요하게 캐물었지만, 이서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잘라 부인했다. 그녀는 강태주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와 그가 속한 세계가 얼마나 잔혹하고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와 엮이는 순간 자신의 평온한 삶은 끝장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장 사장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애써 무시하며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진료소 구석에 마련된 좁은 쪽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강태주의 정보망은 이미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는데, 박지훈 실장이 가져온 태블릿 PC 화면에는 전국의 무허가 진료소와 약국에서 대량의 항생제와 봉합사를 구매한 기록들이 띄워져 있었다. 강태주는 그 중에서도 특정 약초 성분이 포함된 특수 연고를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서울 서부 빈민가 지역의 한 약국에 주목했고, 그곳이 바로 이서아가 일하는 진료소 근처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강태주는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손가락으로 화면 속의 지도를 확대했고, 마치
사냥감의 위치를 파악한 맹수처럼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좁고 더러운 골목 어딘가에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여자가 숨죽여 살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강태주는 즉시 병실을 나서며 외투를 걸쳐 입었고 박지훈과 경호팀에게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하며 직접 현장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지훈은 아직 회장님의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며 만류하려 했지만 강태주의 서슬퍼런 눈빛을 마주하자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태성그룹의 검은 세단 행렬이 병원을 빠져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적지는 화려한 도심과는 정반대인 어둡고 음습한 빈민가였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강태주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푸른 손수건을 만지작거렸고 이제 곧 만나게 될 그녀와의 재회를 상상하며 심장이 기묘하게 박동하는 것을 느꼈다. 이서아는 쪽방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자꾸만 귓가에 맴도는 헬리콥터 소리와 며칠 전 그 남자의 강렬했던 시선이 떠올라 쉽사리 잠들 수가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몸을 뒤척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옛 의사 면허증과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과 의사 가운을 입은 자신의 모습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꿈처럼 아련하게 느껴져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사진을 품에 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했지만 운명은 그녀의 바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갑자기 진료소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이서아는 본능적으로 위험이 닥쳤음을 감지하고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운 검은 세단들과 그 차에서 내리는 수십 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고 그들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가 바로 자신이 구해준 강태주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처럼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며 진료소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정확하게 이서아가 숨어있는 창문을 향해 꽂혀 있었다. 이서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강태주는 진료소의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드디어 쥐새끼가 숨어있는 굴을 찾았다는 희열감에 전율했다. 그는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건물을 포위하라고 지시한 뒤 박지훈을 대동하고 거침없이 진료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썩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진료소 안에 있던 장사장과 건달들은 강태주의 등장에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강태주는 그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곧바로 안쪽에 굳게 닫힌 쪽방 문 앞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숨바꼭질은 끝났다. 이제 그만 나오시지, 닥터. 낡은 나무 문이 비명과도 같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지만 강태주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가 기대했던 겁에 질린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차가운 밤 공기와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매서운 바람뿐이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이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하듯 낡은 침대 시트는 헝클어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찻잔과 급하게 챙기다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붕대, 조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주인의 다급했던 도주,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강태주는 창가로 다가가 어둠 속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같은 골목길을 내려다보았고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약초 향기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도망친 사냥감에 대한 분노보다는 오히려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창틀에 남아있는 작은 발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이토록 대담하게 자신의 포위망을 뚫고 사라진 여자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전율했고 그녀를 잡는 순간이 더욱 짜릿해질 것이라 확신하며 뒤따라 들어온 박지훈에게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강태주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어 태성그룹의 보안본부에 연락을 취했고 서울 서부 지역 전체를 봉쇄하라는 마치 전쟁 선포와도 같은 전례 없는 지시를 내리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단순히 인력을 동원하는 수준을 넘어 태성그룹이 보유한 모든 위성과 드론 그리고 사설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이 지역을 빠져나가는 모든 쥐새끼 한 마리까지 감시하라고 윽박질렀다. 경찰청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빙자한 압력을 행사하며 서부 빈민가 일대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모든 차량과 보행자를 샅샅이 뒤지라고 요구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이 실려 있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서쪽 밤거리는 순식간에 붉은 경광등과 사이렌 소리로 뒤덮였고 영문을 모르는 시민들과 범죄자들은 공포에 떨며 숨을 죽여야만 했다. 한편 간발의 차이로 진료소를 빠져나온 이서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복잡하게 얽힌 골목길 사이를 그림자처럼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주가 이렇게 빨리 자신을 찾아낼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빈민가에서 수년간 의료 봉사를 하며 익힌 지리적 감각 덕분에 추격자들의 시선을 피해 요리조리 달아날 수 있었다. 낡은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진흙이 묻은 벽에 몸을 숨긴 채 지나가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을 지켜보던 그녀는 자신이 구한 남자가 단순한 조폭 두목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물급 인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여기서 잡히면 다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강태주의 라이벌이자 잔혹한 성정으로 악명 높은 최민국은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모니터를 통해 강태주가 서울 서부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강태주가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이토록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곧 정보원으로부터 강태주가 어떤 여자를 찾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최민국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강태주에게 약점이 생겼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강태주보다 먼저 그녀를 찾아낸다면 태성그룹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독사에게 명령하여 태성그룹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하게 서부 지역으로 침투해 그 여자를 납치해 오라고 지시했고 이로써 이서아를 둘러싼 두 거대 세력의 추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서아는 태성그룹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는 것을 느끼며 더 깊고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고 폐지 줍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보다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몸을 떨었고 낡은 담벼락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헬리콥터 소리와 순찰대의 발자국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와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있는 비상금 몇 푼과 간단한 의료 도구만을 챙겨 나왔을 뿐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처지였기에 막막함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이 가득했고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통으로 섞여 들어가 도시를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골목길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이서아는 근처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둔탁한 타격음에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소리가 나는 쪽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험상궂게 생긴 건달 무리가 폐지를 줍던 어린 소년을 구석에 몰아넣고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는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소년은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건달들은 낄낄거리며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고, 이서한은 지금 나서면 자신의 위치가 발각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갈등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본능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녀의 정의감은 결국 이성을 눌러버렸고, 그녀는 주저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건달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서한은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인체의 급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사였기에 무작정 힘으로 덤비는 건달들과는 차원이 다른 싸움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보다는 상대의 관절과 신경이 모여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가격하여 순식간에 건달 하나를 쓰러뜨렸고, 당황한 나머지 건달들이 달려들자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연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건달들은 여자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그녀는 쓰러진 소년을 일으켜 세우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때 골목 어귀에 설치된 낡은 방범용 CCTV 카메라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강태주가 머물고 있는 현장 지휘 차량 내부의 대형 모니터 벽면에는 수백 개의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고,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찾고 있었다. 그때 한 분석관이 소리를 지르며 특정 화면을 확대했고, 강태주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리는 순간 그의 동공이 확장되며 입가에는 희열에 찬 미소가 번졌다. 화면 속에는 후드를 뒤집어 쓴 여자가 건달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비록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날렵한 몸놀림과 결정적으로 소년을 감싸 안을 때 드러난 손목의 작은 점은 그녀가 바로 자신이 찾던 그 여자임을 확신하게 해주었다. 강태주는 즉시 무전기를 집어들고 전 병력에게 좌표를 전송하며 목표물을 확보하되 절대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모순적이지만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좌표가 전송되자마자 인근에 매복해 있던 태성그룹의 경호원들과 경찰 병력이 벌떼처럼 해당 골목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드론이 날아와 이서아의 도주 경로를 차단했다. 이서아는 소년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포위망을 뚫기 위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앞뒤가 모두 막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앞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강태주가 우아하면서도 위압적인 자태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치 오래된 연인을 만난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눈빛에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어 이서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상처는 다 나았는데 마음의 상처는 의사 선생님이 도망가는 바람에 더 심해진 것 같군. 강태주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을 던졌고, 이서아는 뒷걸음질 치며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손에 쥐고 있던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지만 강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와 맨손으로 쇠파이프를 잡아채어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그의 강한 악력과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이서아는 벽에 등이 닿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되었고, 강태주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며 후드를 벗겨내어 마침내 그녀의 얼굴을 마주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맑고 강인한 눈동자는 강태주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바로 그때 골목의 반대편 지붕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최민국의 부하 독사가 기회를 틈타 연막탄을 투척했고,
순식간에 골목 안은 자욱한 흰 연기로 가득 차 시야가 차단되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독사와 그의 용병들은 방독면을 쓰고 뛰어내려 이서아를 낚아채려 했고, 강태주는 본능적으로 이서아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품에서 권총을 꺼내 응사했다. 갑작스러운 제3세력의 개입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총성고함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강태주는 이서아의 손목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연기 속에서 날아온 마취 주사바늘이 강태주의 어깨를 스쳤고, 그 찰나의 순간 독사가 이서아를 강제로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연기가 거치고 난 뒤 골목에는 쓰러진 경호원들과 핏자국만이 남아 있었고, 이서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강태주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허공을 향해 총을 난사하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고, 박지우는 그런 주군을 말리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강태주는 이번 일이 최민국의 소행임을 직감하고는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억누르며 피가 배어나오는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는 단순히 은인을 찾는 게임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이제부터는 자신의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는 피의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최민국의 본거지가 있는 방향을 노려보았다. 자욱했던 연막탄의 연기가 차가운 밤바람에 흩어져 사라지고 난 뒤에 골목길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을씨년스러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깨진 가로등 파편들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반짝였다. 강태주는 어깨를 스친 마취 주사 바늘을 거칠게 뽑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살기로 붉게 충혈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지옥의 악귀를 마주한 듯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 박지훈과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다가와 그의 상처를 살피려 했지만 강태주는 그들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신의 여자가 눈앞에서 납치당하는 것을 막지 못한 무력감과 최민국을 향한 끓어오르는 증오심에 치를 떨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이서아의 신발 한 짝을 주워들고 먼지를 털어내며 이 굴욕을 씻어내기 전까지는 결코 잠들지 않으리라 다짐했고, 그의 등 뒤로는 태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피해 숙청이 예고되고 있었다. 강태주는 현장에 도착한 지원 병력에게 일말의 자비도 없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서울 시내에 퍼져 있는 최민국의 모든 사업장과 비밀 아지트를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놈들의 흔적을 찾아내라는 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협상을 시도하는 따위의 미온적인 방법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압도적인 폭력과 공포만이 놈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언어라고 믿었다. 태성그룹의 정보팀은 납치 차량의 타이어 자국과 도주 경로에 있는 모든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놈들이 서울 외곽의 폐공장 지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해냈다. 강태주는 보고를 받자마자 지체 없이 차에 올라타며 운전기사에게 엑셀러레이터가 부서질 정도로 밟으라고 소리쳤고, 검은 세단은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해 나갔다. 한편 정신을 잃었던 이서아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고, 자신이 낯설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가 갇힌 곳은 폐쇄된 냉동 창고처럼 서늘하고 음습한 공간이었으며, 녹슨 쇠창살 너머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 들어와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의사로서의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손목을 골아매고 있는 거친 밧줄의 매듭을 확인하며 탈출 가능성을 계산해 보았지만, 전문가의 솜씨로 단단하게 묶여 있어 혼자 힘으로 풀기에는 역부족임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뚜벅뚜벅 울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역겨운 시가 냄새가 풍겨왔고, 어둠 속에서 최민국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최민국은 의자에 묶여있는 이서아를 마치 진열대의 상품을 감정하듯 훑어보며 강태주가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던 여자가 고작 이런 볼품없는 의사 나부랭이였냐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자신의 부하인 독사에게 칭찬을 건네며 이 여자가 강태주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가장 확실한 미끼임을 확신하고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서아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맑고 표정 없는 눈으로 최민국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의 심리적인 불안정을 간파해냈다. 그녀는 최민국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리는 것을 지적하며 알코올 의존증 초기 증상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이 의심되니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것이라고 담담하게 진단을 내렸다. 예상치 못한 이서아의 반격에 최민국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그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듯 씩씩거리며 그녀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다. 그는 건방진 의사년의 혀를 뽑아버리기 전에 입을 다물라며 위협했지만 이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열등감을 자극하며 강태주를 이길 자신이 없어서 고작 여자를 납치하는 비겁한 수를 쓴 게 아니냐고 정곡을 찔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메스처럼 최민국의 콤플렉스를 정확하게 도려냈고 격분한 최민국은 옆에 있던 나무 상자를 발로 차며 길길이 날뛰었다. 이서아는 비록 몸은 구속되어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납치범을 압도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강태주가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믿음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다. 그 시각 강태주가 이끄는 태성그룹에 별동대는 최민국의 위장 계열사인 물류창고를 습격하여 그곳을 지키고 있던 조직원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직접 쇠파이프를 들고 선두에 서서 놈들의 방어선을 무너뜨렸고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파괴적이어서 마치 춤을 추는 사신과도 같았다.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기는 조직원 중 하나를 붙잡아 멱살을 들어 올린 강태주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이서아의 위치를 물었고 공포에 질린 조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인천항 근처에 폐쇄된 냉동 창고를 가리켰다. 강태주는 그를 쓰레기처럼 내던지며 박지훈에게 즉시 헬기를 띄우라고 지시했고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인천항으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강태주는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최민국의 협박 전화를 받았고 스피커 너머로 들리는 이서아의 거친 숨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고통을 느꼈다. 최민국은 강태주에게 태성그룹의 지분 양도 각서에 서명하고 혼자서 냉동 창고로 오지 않으면 여자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서 보내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늘어놓으며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강태주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했지만 목소리만큼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만약 그녀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 놈의 뼈와 살을 분리하여 바다에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겠다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조종사에게 최고 속도로 비행할 것을 명령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바다 위로 그의 불안과 초조함이 짙게 깔렸다. 냉동 창고 안에서는 최민국이 전화를 끊고 난 뒤 더욱 난폭해져 이서아에게 다가가 칼을 들이대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그는 강태주가 오기 전에 재미 좀 보자며 이서아의 얼굴에 칼날을 들이밀고 희롱하려 했지만 이서아는 기지를 발휘하여 묶인 손으로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유리 조각을 쥐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최민국이 방심한 틈을 타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손등을 그어버렸고 갑작스러운 고통에 최민국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자 그녀는 의자째로 몸을 날려 그를 들이받았다. 비록 묶여있는 상태라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저항은 최민국의 부하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시간을 버는 데 성공했다.
피를 흘리며 바닥에 넘어진 최민국은 악에 받쳐 부하들에게 저 여자를 죽여버리라고 소리쳤지만 그때 창고의 천장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콘크리트 조각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먼지 구름 속에서 로프를 타고 강화하는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고 그 중심에는 기관단총을 든 강태주가 분노의 화신처럼 서 있었다. 그는 착지하자마자 정확한 사격으로 최민국의 부하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고 순식간에 창고 안은 총격전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태주는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이서아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갔고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의 안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서아는 아비 규환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강태주의 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을 느꼈고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마치 구원의 멜로디처럼 들려왔다. 강태주는 이서아의 곁에 도달하여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단검으로 끊어내고 그녀를 품에 와락 끌어안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과 피냄새 그리고 화약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고 이서아는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도 잠시 구석에 숨어있던 최민국이 기폭 장치를 손에 쥐고 나타나 모두 함께 죽자며 미친 듯이 웃어대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이서아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최민국과 대치했고 그의 눈빛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살벌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민국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자폭 스위치를 누르려 했지만 강태주는 그보다 한 발 앞서 권총을 들어 최민국의 손목을 정확하게 쐈다. 손목이 날아가는 끔찍한 고통에 최민국은 기폭 장치를 떨어뜨리며 바닥을 굴렀고 강태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가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하지만 창고 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진입해오자 강태주는 박지훈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이서아를 안아 올린 채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불타오르는 창고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강태주의 뒷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웅처럼 위풍당당했고 그의 품에 안긴 이서아는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묘한 두근거림을 느꼈다. 강태주는 헬기에 오르기 전 이서아를 내려다보며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말라고 나직하게 명령했고 그것은 부탁이 아닌 황제의 선포와도 같았다. 이서아는 그의 강렬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당신이 구하러 올 줄 알았다고 조용히 대답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강태주는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이서아의 상처를 직접 소독해 주려 했지만 서투른 그의 손길에 이서아는 피구슴을 터뜨리며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나섰다. 티격태격하며 서로의 상처를 봐주는 두 사람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 생사를 오가던 긴박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묘하게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강태주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불씨가 남아 있었고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서아를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며 그녀의 잠든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밤하늘을 가르는 헬기의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질긴 인연의 끈으로 단단하게 묶여버렸다. 헬리콥터가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 두고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강태주의 펜트하우스 전용 착륙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을 때 이서아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납치된 듯한 비현실적인 기분에 휩싸였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인 부와 권력의 상징들로 가득 차 있었고 수십 명의 고용인과 경호원들이 도열하여 허리를 굽히는 모습은 그녀를 위축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강태주는 이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요새와도 같은 자신의 집 안으로 안내했고
그의 단단한 손길은 그녀가 이제부터 그의 철저한 통제와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알리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검은 물결은 아름답지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이서아는 화려한 황금 세장에 갇힌 새가 된 듯한 기묘한 답답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며 강태주의 옆모습을 올려다보았다. 강태주는 이서아를 펜트하우스 내의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침실로 데려가 휴식을 취하게 했지만 정작 자신은 쉴 틈도 없이 서재로 향해 쏟아지는 보고들을 처리해야만 했다. 최민국 일당을 소탕한 여파는 예상보다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었는데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언론은 인천항 화재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태성그룹을 압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주를 더욱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도주한 최민국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이었는데, 손목이 날아가는 중상을 입고도 감쪽같이 사라진 것은 배후에 더 거대하고 끔찍한 세력이 그를 돕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태주는 위스키 잔을 움켜쥐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고, 자신의 곁에 있는 이서아가 여전히 적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경비 병력을 2배로 증강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침실을 비추었지만 이서아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녀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거실로 나와 강태주를 찾았다. 마침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강태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차가웠던 표정을 풀고 부드럽게 아침 인사를 건넸지만, 이서아는 단호한 표정으로 이제 그만 자신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이곳이 아무리 안전하고 호화롭다 해도 자신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으며 기다리고 있을 환자들과 자신의 낡은 진료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태주는 씁쓸한 표정으로 리모컨을 들어 뉴스 채널을 틀었고, 화면 속에서는 지난밤 의문의 화재로 전소된 서부 빈민가의 진료소 모습이 보도되고 있었다.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하는 이서아에게 강태주는 놈들이 이미 당신의 거처를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당신은 시체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는 절망감과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죄책감에 이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강태주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자신의 세계가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으니 그 책임 또한 자신이 질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는 이서아에게 태성병원의 최첨단 의료시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당분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철저하게 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서아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강태주를 바라보며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서로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강태주는 그녀를 품에 안으며 세상 끝까지라도 지켜주겠다고 속삭였다. 한편 서울 외곽에 버려진 정신병원 지하 밀실에서는 손목에 붕대를 감은 최민국이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정재계를 주무르는 거물급 인사이자 어르신이라 불리는 흑막이었는데, 그는 최민국의 실패를 질책하면서도 강태주를 무너뜨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어르신은 강태주가 펜트하우스에 숨겨둔 여자가 그의 유일한 약점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단순한 물리적 공격이 아닌 태성그룹 전체를 마비시키고 강태주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치밀한 계획을 지시했다. 최민국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이번에야말로 강태주의 심장을 도려내고 그 여자를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겠다고 다짐했고, 그의 눈빛은 복수심에 불타올라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며칠 뒤 평화로워 보이던 펜트하우스의 일상은 태성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어르신의 사주를 받은 정치권과 언론은 강태주를 파렴치한 기업 사냥꾼이자 범죄 조직의 수괴로 몰아세웠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서아의 과거 의료 사고 기록이 조작되어 인터넷에 유포되기 시작했다. 살인마 의사를 비호하는 조폭 회장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고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어 태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자신에 대한 공격은 참을 수 있었지만 이서아의 아픈 과거까지 들추어내어 그녀를 마녀 사냥하는 적들의 비열한 행태에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는 박지훈에게 당장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근원지를 찾아내어 박살을 내라고 고함쳤고 집무실의 유리창이 깨질 듯한 살기를 뿜어냈다. 이서아는 자신의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자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강태주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강태주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떠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 순간 강태주는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로는 그녀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이제는 숨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결단했다. 그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이서아를 일으켜 세우며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이 썩어빠진 세상과 당신을 모함하는 놈들을 모조리 짓밟아 주겠다고 강렬하게 선언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고 이서아는 그의 뜨거운 진심에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태주는 태성그룹의 모든 핵심 간부들을 소집하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기존의 사업 방식을 버리고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는 어르신과 최민국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재계의 비리 장부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태성그룹 또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강태주에게 있어 그룹의 안위보다 중요한 것은 이서아의 안전과 명예였기에 그는 주저없이 판돈을 전부 걸었다. 그는 이서아에게 드레스를 입히며 내일 있을 기자회견장에 함께 나갈 것이라고 통보했고 그녀를 세상 앞에 당당히 세워 자신의 여자임을 공표하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도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강태주와 이서아는 나란히 서서 불타오르는 듯한 붉은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주는 이서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내일이 지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손을 놓지 말라고 나직하게 당부했다. 이서아는 그의 떨리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용기를 동시에 감지하며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묘한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강태주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졌다. 그러나 어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었는데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한 최민국의 용병들이 건물 외벽을 타고 은밀하게 침투하고 있었다. 보안실의 모니터가 지직거리며 꺼지는 순간 펜트하우스의 전력이 차단되면서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비상벨 소리조차 울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강태주와 이서아의 가슴을 겨누었다. 강태주는 본능적으로 이서아를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굴렀고 쏟아지는 총탄 세례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 전쟁은 예고도 없이 시작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달빛을 받아 서늘한 빛을 뿜어내는 가운데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불꽃만이 간헐적으로 실내를 비추고 있었다. 강태주는 이서아의 머리를 감싸 안고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뒤로 몸을 숨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그의 온몸 감각은
야수처럼 예민하게 곤두서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놈들은 최정예 용병들답게 서로 수신호를 교환하며 소리 없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군화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은 빗발치는 총성보다 더욱 끔찍한 공포감을 조성했다. 강태주는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이서아의 손을 꽉 잡아주며 안심시키듯 눈을 맞추었고,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예비 탄창을 꺼내 장전하며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반격을 준비했다. 강태주는 이서아에게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짧게 속삭인 뒤 그림자처럼 식탁 위로 뛰어올라 가장 근접해 있던 용병의 목을 낚아채어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적이 쓰러지자 당황한 다른 용병들이 일제히 사격을 가했지만 강태주는 이미 그 자리를 벗어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뒤였다. 그는 익숙한 집안의 구조를 완벽하게 활용하여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며 적들의 시야를 교란시켰고, 어디선가 날아온 단검은 정확하게 적의 급소를 파고들었다. 강태주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 빠르고 치명적이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영토를 침범한 불청객들을 처단하는 죽음의 신과도 같아 보였다. 이서아는 귀를 찢을 듯한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의사로서의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눈앞에서 한 용병이 강태주의 공격을 받고 쓰러져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고, 비록 적이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목격한 그녀의 손끝이 본능적으로 움찔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자신이 섣불리 움직이면 강태주에게 짐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두려움을 삼켜야만 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발목을 거칠게 움켜쥐었고, 소스라치게 놀란 이서아가 고개를 돌리자 피투성이가 된 용병 하나가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단검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서아는 당황하지 않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와인병을 집어들어 용병의 머리를 온 힘을 다해 가격했고, 병이 산산조각 나면서 용병은 비명과 함께 뒤로 나자빠졌다. 그녀는 틈을 주지 않고 깨진 유리 조각을 쥐고 용병의 경동맥 근처를 위협하며 움직이면 찌르겠다고 소리쳤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의 기백이 서려 있었다. 강태주는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찰나의 순간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자신의 여자다운 강인함을 지녔음을 확인했고, 그에 힘입어 더욱 맹렬한 기세로 남은 적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폭파되며 중무장한 태성그룹의 보안팀과 박지훈 실장이 연기 속을 뚫고 진입했다. 박지훈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부하들에게 사격 개시를 명령했고,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어 최민국의 용병들은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 강태주는 지원 사격을 등에 업고 거침없이 전진하여 마지막 남은 용병 대장의 무릎을 쏘아 무력화시켰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최민국의 위치를 물었다. 고통에 신음하던 용병 대장은 옥상 헬기장에 그가 와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고, 강태주는 박지훈에게 이서아의 호위를 맡기고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질주했다. 옥상 헬기장에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헬리콥터의 로터가 돌아가는 소음 속에서 최민국이 망원경으로 아래 상황을 지켜보다가 폐색이 짙어지자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조종사에게 빨리 이륙하라고 고함쳤다. 하지만 헬기가 막 바닥에서 뜨려는 순간 옥상 문을 박차고 나온 강태주가 맹수처럼 달려들어 헬기의 랜딩 기어를 붙잡고 매달렸다. 헬기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강태주는 초인적인 악력으로 기어올라 열린 문틈으로 몸을 날려 기내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좁은 헬기 안에서 강태주와 최민국의 육탄전이 벌어졌고,
두 남자는 서로의 목숨을 끊어놓기 위해 엉겨붙어 주먹을 휘둘렀다. 최민국은 의수 속에 숨겨둔 칼날을 꺼내 강태주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강태주는 고통을 무시하고 박치기로 최민국의 코뼈를 부러뜨리며 반격했다. 흔들리는 기체 안에서 중심을 잡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지만 강태주의 눈에는 오직 놈을 죽이겠다는 살기만이 가득했고 그의 주먹은 무자비하게 최민국의 안면을 강타했다. 조종사는 패닉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조종관을 놓쳤고 헬기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펜트하우스 옥상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하듯 불시착했다.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헬기가 옥상 바닥에 처박히며 불길이 치솟았고 찌그러진 기체 밖으로 튕겨나간 두 사람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을 길었다. 강태주는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피로 얼룩진 시야 너머로 기어 도망치려는 최민국의 비굴한 뒷모습을 포착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최민국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난간 쪽으로 몰아붙였고 아래로는 까마득한 지상 수백 미터의 허공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최민국은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돈과 권력을 모두 주겠다고 비굴하게 협상하려 들었지만 강태주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강태주는 최민국의 얼굴을 움켜쥐고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나직하게 읊조렸고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의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최민국의 귓가에 태성그룹의 모든 비리 장부는 이미 경찰과 언론에 전송되었으며 내 놈의 배우 세력인 어르신조차 너를 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속삭였다. 최민국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그의 휴대폰에는 조직으로부터 파문당했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허망함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강태주는 그런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더러운 손으로 내민 목숨 구걸을 거절하고 그를 경찰에게 넘기기 위해 박지훈을 호출했다. 그때 불길 속에서 이서아가 달려와 강태주를 부르며 그의 품에 안겼고 그녀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보자 강태주의 차가웠던 표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다치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흐느꼈다. 두 사람은 불타는 헬기와 쓰러진 적들을 뒤로 한 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격렬했던 전투의 끝을 실감했고 그들의 뒤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헬기가 접근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이서아를 자신의 재킷으로 감싸 안으며 이제 모든 위협은 사라졌고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경찰 특공대가 옥상에 진입하여 최민국을 체포했고 그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강태주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강태주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박지훈이 다가와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보고하며 회장님의 응급처치가 시급하다고 말했지만 강태주는 이서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걸어 내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서아는 그런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기에 그의 허리를 부축하며 함께 계단을 내려갔고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연인처럼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웠다. 펜트하우스의 로비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강태주는 당당하게 이서아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다. 강태주는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무시하고 마이크를 잡은 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태성그룹의 과거 비리를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자신의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바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미래의 아내 될 사람임을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이서아는 예상치 못한 그의 발언에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강태주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고 카메라는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클로즈업했다. 이로써 강태주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어둠을 덮는 대신 스스로 빛 아래로 걸어 나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고 세상은 그런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경악하면서도 환호를 보냈다. 며칠 후 태성병원 VIP 병실에서 강태주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었고 이서아는 그의 곁을 지키며 사과를 깎고 있었다. 강태주는 침대에 누워 그녀를 바라보며 평생 이렇게 자신을 간호해 줄 수 있겠냐고 농담을 던졌고 이서아는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의무라며 짐짓 모르는 척 대꾸했다. 하지만 그녀의 붉어진 얼굴과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진심을 숨기지 못했고 강태주는 그런 그녀가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다는 듯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고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평화는 그 무엇보다 달콤했다. 하지만 강태주는 알고 있었다. 어둠의 세계에서 발을 뺐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의 곁에는 그 어떤 명의보다 뛰어난 치유 능력을 가진 그리고 그 어떤 전사보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여자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이서아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고 이서아 역시 그 맹세에 무언의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봄날의 벚꽃처럼 화사하게 피어올랐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높았으며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성그룹과 최민국 일당의 전쟁은 강태주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태주는 스스로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이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법무팀의 대응과 여론을 반전시키는 언론 플레이 덕분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고 오히려 부패한 정재계의 카르텔을 척결한 내부 고발자이자 개혁가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그는 경영일선에 복귀하자마자 그룹 내부의 암세포처럼 퍼져 있던 최민국의 잔당들과 배신자들을 가차없이 숙청했는데 그 과정은 피비린내 나는 폭력 대신 합법적인 해고와 소송이라는 세련되지만 더욱 잔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강태주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결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었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왕국이 진정한 주인을 찾았음을 실감했다. 한편 이서아는 강태주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고 대한의사협회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과거 의료사고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냈다. 강태주가 고용한 최고의 변호인단은 당시 병원장과 동료 의사들이 조작한 차트와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위원들을 압박했고 결국 이서아는 만장일치로 의사 면허를 재발급받으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의사 면허증을 받아들고 병원 문을 나섰을 때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닌 찬사와 응원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그 뒤에는 검은 선글라스를 낀 강태주가 묵묵히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차문을 열어주며 이제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 의술을 펼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서아는 그런 그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당신 곁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 기운이 만연해질 무렵 강태주는 이서아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을 공개했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세워진 최첨단 외상센터인 서아 메디컬 센터의 개원식이었다. 그는 과거 이서아가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있었기에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을 위한 전액 무료 병원을 설립하여 그녀에게 헌정한 것이다.
개원식 날 단상에 오른 강태주는 마이크를 잡고 전 세계의 귀빈들 앞에서 이 병원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옆에 서 있는 이서아를 향해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숭고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공을 돌렸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이서아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고, 강태주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올린 부와 권력이 비로소 가치 있게 쓰이는 순간임을 깨달았다. 병원 로비에서의 화려한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단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도심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강태주는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이서아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거창한 미사여구 대신 당신이 없었던 내 인생은 흑백 영화 같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비로소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며 남은 생을 당신의 보호자이자 남편으로 살고 싶다고 담백하게 고백했다. 이서아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강태주가 그녀의 약지에 끼워준 다이아몬드 반지는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듯 영롱하게 빛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포옹하며 지나온 시련의 시간들을 위로했고, 차가운 밤바람조차 그들의 뜨거운 사랑을 식히지는 못했다.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릴 만큼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는데, 태성그룹의 영빈관 야외 정원에는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수천 명의 하객이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강태주는 턱시도를 입고 위풍당당하게 버진 로드에 서서 신부 입장을 기다렸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이서아의 아름다운 자태에 잠시 숨을 멈추었다. 주례사 대신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에서 강태주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다시는 당신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에 가두어 두겠다고 농담 섞인 진심을 전해 하객들의 웃음과 박수를 자아냈다. 이서아 역시 당신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유일한 의사로서 평생 곁을 지키겠다고 화답하며 두 사람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뜨거운 키스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수천 개의 풍선이 날아올랐고, 강태주와 이서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강태주와 이서아는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던 동해안의 그 작은 오두막을 다시 찾았다. 낡고 허름했던 오두막은 강태주의 지시로 아늑하고 현대적인 별장으로 개조되어 있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파도 소리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서아는 바닷가 모래사장 위를 걸으며 지난날의 추억에 잠겼고, 강태주는 뒤에서 그녀를 백허그하며 귓가에 사랑을 속삭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는다고 말하며 당신의 숨소리가 최고의 수면제이자 안정제라고 고백했고, 이서아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박동을 느꼈다. 두 사람은 수평선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밑거름이 되어 지금의 단단한 사랑이 완성되었음을 감사했다. 강태주는 이서아의 손을 잡고 별장 안으로 들어가며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차례라고 말했고, 이서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수줍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강태주는 예상치 못한 소식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환호성을 지르며 이서아를 번쩍 안아 올렸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에 젖어 아이처럼 웃었다. 그는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가 이 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너와 엄마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맹세했고, 이서아는 그런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강태주는 이서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영원히 당신만을 찾아 헤매는 순례가 되어도 좋다고 속삭였다.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듯 강태주와 이서아의 사랑은 이제 막 이막을 올리고 있었다. 과거 냉혈한이라 불리던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되었고, 상처받은 여자는 그 영웅을 치유하는 여신이 되어 서로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겠지만 서로 잡은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어떤 어둠도 그들의 빛을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바닷가 별장의 창가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밤이 깊도록 흔들리지 않았고, 세상은 그들의 위대한 사랑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